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얘기 다 끝냈거든요. 방도 곧 보러 올 거예요. 박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갑자기 왜 표정이 그러세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오래된 주택. 그 집에 사는 박정희는 오래 이른을 바라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집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었고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엔 지금은 볼 수 없는 미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찐빵을 들고 웃던 사진. 그 옆에서 남편은 아이들보다 더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있는 분식집 문을 열기 위해 어둠 속을 나섰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떡볶이, 튀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정인의 떡볶이를 기다렸습니다. 그 분식집은 정희의 세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아이들 소풍날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 모두가 그 시절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오며 두 아들은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대학 졸업 후 보험 일을 시작했고 작은 아들 성재는 지방 의대에 진학해 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누구보다 철저히 했습니다. 자신은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았고 명절에도 시장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정희의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늘 묵묵히 옆에 있었고 누가 정희를 흉보는 소리라도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희는 남편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정희는 분식집 문을 처음으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침 그때 큰아들 성훈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밝고 싹싹하며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성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같이 살아도 되지. 엄마 혼자 두는 거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이 집이 다시 살아 움직이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 함께 새 식구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정희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췄고 정희도 일부러 눈치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집안에는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밤새 젖을 데우고 아이 기저귀를 갈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희는 아낌없이 손주를 돌봤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집안을 치우고 며느리의 산후조리까지 도왔습니다. 이 집도 이 아이도 이제 내 보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람은 점점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순간부터 눈을 피했고 정희가 말을 붙이면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집안의 정희의 자리보다 눈치 보이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말없이 부엌에 앉아 국을 끓였습니다. 그 냄비 안에서 들끓는 것은 국물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자리를 잃어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바쁜 걸 괜히 서운해하는 것 같다고,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말소리가 들릴 때면 멈칫하게 되었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치워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꺼내 다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어머님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 말들은 하나같이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듯 자신의 자리를 줄여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며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래도 성훈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훈아, 손주 감기 걸렸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아들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어떤 장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예전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던 집안이 조용했고 점심이 지나도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중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쁜 풍선 장식과 케이크, 웃고 있는 지연과 성훈 그리고 손주. 그들 사이에 박정희는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정희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끓던 미역국에 불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귀가하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손주 생일 파티 했니? 나만 몰랐던 거니? 성훈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 지연이가 그냥 조용히 하자고 해서 엄마 피곤해 하실까봐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하실까봐 조용히 하자고. 자신을 위한 배려라며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친구들 좀 초대해도 될까요? 아이 생일에 못 온 친구들이 있어서요. 어머님은 방에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작고 외롭고 무시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얼굴에 꼭 눌러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이란 이름으로 기대했던 따뜻함이 그날 이후로 차디찬 현실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해나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경계와 배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거실로 나가는 걸 자제하게 됐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이 다시 들이닥쳤고 아이 장난감은 온 집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엔 배달 음식 봉투가 가득했고 조용히 앉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자 지연은 음료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아직 치우지 못해서요.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어떨까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따라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정희가 장을 봐와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요. 저희가 식단 짜고 있어서 따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아래에는 며느리가 시킨 도시락 배달 박스가 여러 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희가 만든 반찬은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배달음식 스티로폼 용기들이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단정적이 되었고 그녀가 하는 모든 결정에는 정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늦게까지 TV 소리는 자제해 주세요. 세탁기 돌리실 땐 저희 외출했을 때 하시면 좋겠어요. 정희는 하나둘 생활의 루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정희의 방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롱을 치우자고 했고 창가에 두었던 화분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손주가 다칠 수 있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이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라고 말하려 하자 지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감성적인 물건은 방에 있으면 위험해요. 지금은 공간이 실용적이어야 하잖아요. 며칠 뒤에는 지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가 너무 예민해서요. 방문 열고 다니시는 것도 소음이 돼요.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는 작은 소리조차 신경 쓰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슬리퍼를 벗고 양말만 신은 채 걸었습니다. 변기물도 아침이 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이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먼지가 많길래 정리 좀 했어요. 이거 오래된 거니까 버리는 게 맞죠?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이 유치원 일정에 따라 정희의 외출 시간까지 제한됐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서요. 그 전에 집 청소는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정희는 손주를 보는 조부모가 아니라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퇴근해 돌아오자 정희는 묻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 집에서 자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존재가 됐는지. 하지만 성훈은 소파에 앉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희의 방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트렁크를 들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수납 정리 좀 하려고요. 어머님 방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허락 없이 트렁크를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 트렁크는 다음 날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정희의 물건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존재의 공간을 조금씩 지워가는 듯 했습니다. 소리 없이 바뀌는 구조,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일상,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침묵이 그녀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트렁크 사건 이후 박정희는 다시는 자신의 방에 누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정돈되지 않은 채로 쌓여갔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성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하던 성재가 갑자기 엄마 괜찮아? 다음 주에 서울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보고 싶다 는 말만 건넸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그 통화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는 모처럼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성재는 약속대로 집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 아들은 짧은 인사를 건네고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혹시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괜찮으신데요. 별말 없으셨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작은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출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성재는 정희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든 말해. 형이나 형수 때문에 힘들면 말해야 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며 한동안 휴식을 권했습니다. 성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다음 날 다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 부산이긴 해도 집 조용하고 방도 있어. 형이랑 형수랑 그냥 거리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날도 조용히 갔고 지연은 그 후로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간단한 반찬이 놓이기 시작했고 정희의 물건에 손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부엌에 나가 국을 끓였고 손주에게 옷을 챙겨주며 예전처럼 작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성우는 아침마다 엄마 괜찮지?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졌고 정희는 모처럼 가족 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안내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본 주택에 대한 명의 변경 및 담보 설정 관련 공지. 발신인은 한 은행이었고 수신인은 정희 본인이었습니다. 정희는 곧장 동사무소로 향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 일부가 아들 성훈 앞으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안의 한 구석에서 공인중개사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뒷면에는 월세 조건 조정 가능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조용했던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또 다른 계획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정희는 며느리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공인중개사 명함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며느리와 성훈이 나누는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팀 더 온다니까 그때는 어머님 외출하실 수 있게 말 좀 해.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성재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와줘서 참 든든하다. 성재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정희는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조심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 그날 저녁 성재는 형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오가는 말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연의 표정이 굳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정희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음 달부터 잠깐 친정에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아이 어린이집 적응 시기라 좀 예민해서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조만간 이 집도 잠깐 비워야 할 것 같아서요. 수리 문제도 있고 다른 분들이 잠시 머무르실 수도 있어서요.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아무 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집 앞에서 낯선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부부는 지연과 인사를 나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 곳곳을 둘러보며 이야기했고 지연은 부엌과 화장실을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빈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정희는 근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컴퓨터 앞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 근저당 설정돼 있습니다. 명의 일부가 이성훈 씨 앞으로 넘어가 있네요.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식탁 위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엄마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집을 너 앞으로 옮긴 거니? 성훈은 눈을 깔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엄마 나중에 힘들어지시면 도움되게 하려고.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날 위한 거였니?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성훈.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의 절반이 자신도 모르게 아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 사무소에서 등본을 받았을 때 직원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명의 변경입니다.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요. 다음 단계는 매각 가능 상태로 넘기는 거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이 퇴근해 돌아오자 정희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성훈은 봉투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했니? 성훈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정리하려고 일단 절반만 옮겨둔 거야. 정희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몰래 한 건 미안해. 근데 지연이랑 상의해보니까 요즘엔 다 이렇게 해놓는다더라고. 엄마 명의만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때 지연이 조용히 거실로 나와 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재산이라는 게 결국 가족 안에서 다 쓰이는 거니까요. 정희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무시된 채 집은 이미 절반이 넘어갔고 이제는 나머지 절차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정희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여행사랑 얘기 나눴는데요. 친구분들 모시고 3박 4일 정도 여행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경비는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어머님도 좀 바람 쐬시고 기분 전환하실 겸요. 정희는 짧게 물었습니다. 언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예약은 이미 해뒀어요. 어머님 방 정리도 그동안 저희가 같이 해드릴게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살피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좋잖아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낡은 결혼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한 문장을 써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공공임대주택 상담소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집안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나 기록은 없으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 통화도 들은 게 있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그럼 일단은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그 외의 서류와 생활기록, 대화 내용까지 꼼꼼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여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조용히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여행 다음 주로 확정됐어요. 이번엔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거라서 일정도 잘 맞췄고요. 집은 그 사이에 정리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식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구입한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전원을 켜고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매도인 쪽도 준비 중이고요. 계약은 어머님 돌아오시기 전에 맞추는 걸로 조율했어요. 어머님이 다시 이 집에 돌아오시긴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다른 데로.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전부 녹음기에 남겨졌습니다. 며칠 뒤 성훈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정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와 함께 조용히 놓인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시는 거지? 짐은 내가 챙겨줄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훈아. 그 전에 며느리랑 셋이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71년을 살아오며 쌓인 침묵과 인내, 그리고 무시당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성훈과 며느리 지연을 마주 앉혔습니다. 너희가 내게 숨긴 게 많더라. 정희는 녹음기를 꺼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여행 보내기로 했어요. 다녀오실 때쯤엔 매물 정리도 거의 마무리될 거예요. 성훈과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성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해봐라.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그건 그냥 오해? 내가 한 말이 오해냐?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가 아니면 뭐냐? 내 집을 몰래 팔아넘기려는 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집 절반이 성훈 이름으로 넘어간 등기부등본. 그러나 그 오른쪽 하단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은 위임 없이 진행되었음. 진정서 접수됨. 며칠 전 정희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령자 재산을 가족이 무단으로 명예 이전한 경우 기망 또는 강압이 입증되면 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바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명예 변경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심지어 본인 도장도 누군가 위조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성훈과 지연이 함께 처리했음을 확인한 정희는 서류와 함께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성훈에게 법률구조공단 명의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매도 시도도 막히고 변호사 조언까지 받으면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정리해 두려던 거였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부터 설명했어야지. 나 몰래 한 일은 그게 어떤 의도였든 배신이야. 성훈은 며칠 뒤 명예 복구를 위한 공증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희는 공동명예 상태는 유지하되 성훈은 어떠한 매각 시도나 계약 시도도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매매 금지 확약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다시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희는 동네 복지관의 서예반과 독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넘볼 권리는 없다는 걸요. 이야기를 듣던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아들놈 명의로 집 바꾸자고 해서 무서웠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조심스럽게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정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냥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정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너 자유다. 하지만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는 건 내 자유야.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앞으로 너 인생 살아. 그리고 난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할 거야.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아침 마당에 물을 주며 시작했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기도 했고 봉사단체와 함께 독거노인 안부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를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되찾는 중입니다.